준비하게 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간호학과 김다혜, 경희대학교 의예과 표건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리주의와 그리고 코로나19에 빗댄 도덕적 철학 쟁점, 그리고 끝으로 자유주의적인 세계 시민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인간은 양호한 보건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보건 관리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리주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공리주의가 요구하는 건 나 자신을 넘어서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를 고려하라는 뜻입니다. 강경한 공리주의자 피터 싱어는 1975년에 동물 해방이라는 책으로 전 세계의 동물권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고 또 해외 원조와 같은 효율적인 이타주의를 주장하며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낙태나 영아 살해, 장애인 안락사 문제를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정당화한다는 스탠스를 취해서 큰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 관념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피터 싱어의 철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옳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낳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최선의 결과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도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공리주의는 다른 도덕적인 관점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와 같은 도덕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을 강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이 규칙들이 최선의 결과를 낳지 못한다면 공리주의는 이것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이미 경험했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 초기 몇몇 국가에서는 중환자실에 누구를 입원시킬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코로나 같은 그런 특수 상황이 아니었다면 중환자실에서는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입원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 규칙을 따를 수 없었던 이유는 먼저 온 사람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병상을 오랫동안 차지하면 그렇게 한다면 살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온 환자 그리고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자 이 둘 중에 공리주의자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후자를 선택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환자를 내보내는 것으로 의사로서 굉장히 괴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공리주의에서는 후자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논란이 많을 수 있지만 공리주의는 전체에게 더 나은 결과를 준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공리주의에 대한 반론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주인공 이반 카라마조프는 형제 알류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평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전쟁도 영원히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오지. 대신 죄 없는 한 아이를 고문해야 해. 너라면 아이를 고문할 수 있겠어? 도스토옙스키는 평화를 위해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리주의자들도 이해합니다.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한 아이를 구해서 수천만 명을 구할 수 있고 또 영원한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면 공리주의자들은 어려운 선택이지만 이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의료 관리와 지출을 더욱 평등하게 분배해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같은 값을 지불하고 좋은 보건 환경 속에서 완전한 삶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보건과 개발 담론에서 공리주의를 활용하는 한 가지 사례가 바로 철학자인 피터 싱어의 주장입니다. 싱어는 국제적인 재분배와 빈곤 퇴치를 위한 단순하고 강력한 사례를 제시하며 다음 4가지를 전제합니다. 첫째, 먹을 것과 쉼터, 의료 관리의 결여로 말미암은 고통과 죽음은 나쁜 것이다. 둘째, 만약 비슷한 중요성을 갖는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은 채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셋째, 당신은 원조 기관에 기부함으로써 어떠한 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먹을 것과 쉼터 및 의료 관리의 결여로 인한 고통과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이 원조 기관에 기부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각국의 도덕적 판단을 시험대에 올리겠습니다. 미국 언론인 존 오서스가 코로나 사태는 서구의 도덕 철학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칼럼을 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덕 철학 쟁점 첫 번째로는 바로 정의론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였던 존 롤스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가장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것이 정치 공동체의 기본임을 주장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본 정의로는 다른 모든 것은 안 보고 가장 위중한 환자부터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런 정의론을 완전히 비판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의료계의 윤리 딜레마인 공리주의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 제러미 벤담 같은 사람은 공리주의,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했고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는 소수를 희생하더라도 다수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가장 측정하기 쉬운 방법은 비용 대 효과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리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의료계의 윤리 딜레마입니다. 전쟁터에서 누구를 먼저 치료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되었죠. 이것이 바로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부상자 분류 기준이 되는 트리아지입니다. 빨리 고쳐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또 죽을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살리고 죽을 사람은 내버려 두는 적자 생존론이자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쉽게 말해서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80이 넘으시는 고령의 환자분들은 살릴 필요 없이 죽게 내버려 두고 젊은 사람부터 살리자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에 직면한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탈리아는 공리주의 관점의 젊은 환자 우선론을 펼쳤습니다. 또 다른 국가로는 다른 국가와 대응 방식이 달랐던 스웨덴의 집단 면역도 공리주의에 해당합니다. 집단 면역이 왜 공리주의에 속하느냐에 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집단 면역은 비용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공리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에 진단 키트로 전부 선별하기 힘들면서도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모든 사람이 다 걸려라 라는 식의 무대응이 상책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공리주의에 앞서서 더 나아가는 자유지상주의가 있습니다. 영국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라는 사람, 그리고 하버드대 철학자 로버트 노직이라는 대표적인 자유지상주의 학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유지상주의란 개인에게 맡겨둬라, 즉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즉 개인 자유의 권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입을 좀 해보자면 미국의 봉쇄령에 대한 시민들의 거센 요구에 최근 47개 주 봉쇄령 완화 조치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도 극자유의 나라로서 코로나19 사태 때도 대규모 축제를 강행하기도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가 있습니다. 공동체주의는 국가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동선을 추적하고 또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니어네트워 사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함께 위 슬라이드에 작성된 질문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짧은 의견을 함께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이 미니어네트워 사건은 3명의 선원이 생존하기 위해 식인을 했던 사건입니다. 표류한 지 19일째 허기에 지쳐가는 선원들이 있습니다. 선장은 17살짜리 파커라는 신입선원에게 바닷물을 절대 마시지 말라는 조언을 했는데 신입선원은 이를 무시하고 마셔버려서 배탈이 나게 됐습니다. 그때 선장이 옆 선원들에게 눈짓을 주면서 쟤 먹자라고 했습니다. 20일째 되는 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선원들은 파커를 살해했고 또 나흘 동안 시체를 먹고 구조됐습니다.
후에 이에 대한 자수를 하고 판결을 받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은 당신은 살기 위해 파커를 죽인 선원 3명을 살인죄로 판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선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순간에 선택한 그런 살인은 절대 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공유하기 앞서서 제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는 말로 그런 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되고, 병에 걸린 선원이 구조되기도 전에 죽을 거라는 일단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병에 걸린 선원의 동의도 없이 그 선원의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에 저는 살인죄라고 판결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마이크 켜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공리주의에 이어서 소개할 국제보건의 이론적 도덕틀은 자유주의적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세계 시민주의란 사람이면 누구나 정치적 소속에 상관없이 단일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 공동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한 다양한 이론을 가리킨 용어입니다. 이 자유주의적 세계주의, 시민주의는 쉽게 말해서 존 롤스의 정의론을 국제적인 규모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토마스 폭이라는 학자가 롤스식 정치적 자유주의 의무를 국제적인 빈곤과 건강 악화라는 맥락으로 연결한 건데요. 이 자유주의적 세계 시민주의를 알기 위해서 먼저 존 롤스의 정의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치 철학자로 코넬 대학, 하버드 대학 교수를 지낸 존 롤스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는 정의의 역할이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는 것, 그리고 적절한 배분의 몫을 정해주는 것 2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일관되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리주의가 행복의 총량의 증가가 곧 정의라고 보았으므로 결과주의적 정의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행동이 보편성이 있어야 하며 남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는 칸트의 정언명령의 경우 이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 정의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 롤스는 반대로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였는데 절차와 원리가 정의롭다면 거기서 비롯된 결과는 정의로운 상태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은 평등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수가 한정되어 있는 사회적 특권 문제의 경우 불평등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롤스가 말하는 정의로운 절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는 무지의 벨이라는 사고 실험을 제안합니다. 그가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정을 하나 세우는데요.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알고 있으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모르고 누구도 자신의 천부적 능력을 알지 못하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원초적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적 원칙을 합의하는 겁니다. 롤스는 자연적 재화와 사회적 재화에는 필연적으로 운이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어느 것에 능력이 있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사회 원칙과 제도를 정한다면 가장 공정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지의 베일에서 도출될 걸로 예상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사유재산 소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을 말합니다. 다만 롤스는 여기서 기본적 자유에 생산수단과 생산물 점유에 대한 자유, 소유물의 상속, 증여에 대한 자유 등 시장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민의 기본적 자유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정의 원칙에 구속되어야 하는 정치적, 사회적 사안으로 간주하였습니다. 2번은 차등 원칙으로 이게 사실상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불평등에 대하여 최소 수혜자에게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불평등은 언제나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만 용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등의 결과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없다면 그것은 교정되어야 할 불평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사회적 직위와 직책에 접근할 권한과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원칙 중 존 롤스의 차등 원칙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의 막대한 재분배의 필요성이 이 존 롤스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롤스는 재분배의 역할을 국민국가에 한정합니다. 이것을 이제 예일대학교의 철학 및 정치학 교수인 토머스 포기가 세계 시민주의와 연결시켜서 국제적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즉, 존 롤스의 정의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 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에 따르면 국제무역, 통신, 이주를 통한 국가 간의 상호 연결성을 감안하면 국가에 기초한 관점보다 국제적 시스템의 관점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포기는 롤스의 정의 개념을 국제적 기관 질서를 비평하는 공정성에 활용합니다. 그에 따르면 당대 지배적인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은 부유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합니다. 국가적 관점에서 존 롤스의 정의, 차등 원칙이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건 이런 국제적 기관의 질서입니다. 어떤 시합이 공정하려면 참가자들이 똑같은 경기장에서 시작해 같은 규칙으로 경쟁해야 하지만 국제사회 경기장은 불평등과 이중잣대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포기는 심각한 가난의 영속화에 대한 국제기관들의 인가적 역할을 강조했는데 그 예시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적인 정치, 경제기관들입니다. 여러 예들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국제무역협정을 뽑습니다. 포기는 주된 범인의 하나로 세계무역기구가 감시하는 국제무역협정을 지목합니다. 부유한 국가들은 가난한 국가들의 통상의 문을 열라고 압박을 가했는데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자기들은 가난한 국가에 비해 외국 물품이 부여하는 관세를 평균적으로 4배도 높게 책정했습니다. 수입된 서구 물품에는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이 책정되며 이에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물품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잡지에서는 부유한 국가들이 관세를 없애면 가난한 국가들은 7천억 달러의 물품을 추가로 수출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부유한 국가가 계속해서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착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시장 속 또 다른 예로 무기교역과 직접재산권 관련 부당함이 있습니다. 무기교역은 부유하거나 가난한 국가들에서 평판 나쁜 군부 집단의 무기, 군수품, 그 외 기타 군사용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는 과학기술의 열매에 대한 국제적인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약회사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상당수의 필수 의료품을 임상시험을 거쳐서 평가를 해옵니다. 근데 정작 정식 상품이 나오게 되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분배돼서 특허받은 최종 상품이라는 이유로 개발도상국은 공급이 저조하거나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다음으로는 국제적 기관, 규범, 사업 간행으로 인한 부적절한 지배정권의 영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적 시스템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지배자들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국제적 자원의 특권은 독재 정권에 혜택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 중 하나로 당시 구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보겠습니다. 그림에 나온 국가 중에서 키르기스탄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은 풍부한 자원으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며 동시에 권력층의 부패와 치부도 공고해졌습니다. 2010년 기준 카자흐의 석유 매장량은 공식 세계 7위,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2위입니다. 우즈벡은 금 매장량이 세계 3위로 추정되며 투르크는 가스 매장량이 세계 3위입니다. 또 타지키스탄은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 국가입니다. 이런 축복의 천연 자원으로 인한 수익은 거의가 대통령의 아들, 딸, 사위, 형제 등 친인척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런 부패한 독재 정권들이 공고화하는데 국제 질서가 눈 감아준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도 뽑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기인한 지구온난화는 가난한 국가의 농업에 특히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국가들은 아직 경제 구조가 농업 중심인 국가도 많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간다 대통령인 요에리 무세베니는 지구온난화가 빈곤한 국가들에 대한 부유한 국가들의 공격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무세베니는 기후변화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군림하는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이 불공정하고 착취적인 현 상태를 영속함으로써 빈곤층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는 포기의 주장을 생각해보면 결국 개혁의 여부는 선이나 자선이 아닌 정의에 달려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빈곤과 건강 악화는 보통 불운한 상황 탓으로 해석되지
정치적 선택에 의해 창출되고 유지된 기관들의 어떤 특정한 이런 그들의 공고한 질서에서 말미암은 결과로 해석된 적은 없었다고 포기는 말합니다. 그는 이 부유한 인구 집단이 가난한 집단에게 소극적으로도 그리고 적극적으로도 해를 끼치는 기관들을 지지하고 또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현 상태로부터 이익을 얻는 모든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시스템에 참여했다면 누구든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제적 안보가 보장하는 것을 단순히 누리는 일만으로도 모두가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기의 접근 방식은 많은 점에서 우리가 구조적 폭력이라고 불렀던 개념의 또 다른 정식화입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고 그 연결이 가난, 폭력, 건강 악화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평등에 대한 주장입니다. 현재 국제체계에 부당함이 내재된 것이 사실이라면 개발도상국에 자원을 제공하는 일은 자선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특권을 제공하는 구조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구조가 같은 것이라는 이러한 사실이 개개인도 모두 인지를 한다면 많은 이가 당연히 시스템을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포기는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도덕적 틀, 이 공리주의랑 자유주의적 세계 시민주의를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가능성 접근, 인권, 종교적 가치 등 국제보건 사업을 이끄는 강력한 도덕적 동기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도덕적 이론의 틀을 이해하는 것은 국제보건 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더 나은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적 세계 시민주의에서 고민해 볼 것은 이 현재에도 이러한 세계 시민주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계화 시대임에도 각국 국경의 벽은 높아지고 그 민족주의의 담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촌 담론은 이상에 불과한 것인지 하나로 뭉쳐지는 게 아니라 파편화되고 분열화되고 있는 것에서 세계기구나 우리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이런 거시적인 세계 질서를 우리 개인들과 단체들은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